서울의 주택시장이 잔뜩 움츠러든 상태입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재건축의 부담금 폭탄. 이 폭탄이라는 표현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이 예정돼 있죠. 혼란이나 부담은 더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요. 6.13 지방선거가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자세한 내용을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강남의 집값. 지금 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은 확실히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송파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예. 근데 다른 데들은 여전히 조금씩 이렇게 올랐던데 실제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한 5개 정도의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강남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문제들 때문에 조금 하락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에 와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월, 4월, 5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폭 하락해서 뭐 주택 시장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는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거래는 좀 지금 절벽 상태에 이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초과 이득 상환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재건축의 규제, 보유세 인상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시장에 일단 신호는 주고 있고 앞으로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으면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은 좀 보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관망하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이전의 대책들이 좀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아니 애초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꺼내 들었으면 그 대출 규제니 이런 거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면 경제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이라든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실은 집값 잡고 싶다 그러면 대출 제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터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가장 그 집값을 올리는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그 재건축 단지들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한테 계속 나왔었는데 그건 계속 외면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못 밀려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보유세 얘기를 이제서야 한다는 게 선호가 뒤바뀐 건 아니냐. 오히려 그 전에 잔매들은 전부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맞았고 이제 투기꾼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그런 관점도 있고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법소원 각화된 사례가 지금 4월에 나왔죠? 그렇죠. 4월 달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법인 인본에서 11개 단지를 이제 대표해서 아마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예상했던 것보다 판단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중에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판단이 일찍 나왔고 그 판단 결과는 이제 각하라고 해가지고 각하라는 것은 어떤 본안, 즉 해당되는 사실관계 부분들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법리 부분에 대한 어떤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요건 자체에서 이미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당사자로 보기는 아직 힘들다. 아직은 미성숙 상태다. 그러니까 뭐 통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부과받아서 어떤 많은 재산 상황에 있어서 부담을 안게 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각하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요, 지난달 15일에 서초구에 네. 그 반포현대. 네네, 반포현대. 여기는 실제로 그 1억 4천만 원 정도의 부과됐죠. 그 통과가 되죠. 예, 예정에 통과된 거죠. 그렇죠. 네. 통과가 됐으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뭐 헌법소원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물론 당연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본다면은 준공 이후에 실질적인 그 부담금 부과가 통고가 되고 난 이후에 네. 그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 그렇기 무슨 때문에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 반포현대 같은 경우에도 예정액을 구청에서 통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실제 나중에 계산 산시기에서 그만큼의 부담금이 부과될지 여부는 네.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준공까지 그러니까 많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돈이 덜 올라가면 그만큼 안 내잖아요. 예, 그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네. 늘어들 가능성도 더 있는데 늘어날 가능성도 이제 있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제 국토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산식 즉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반포현대 같은 경우에도 당초 조합 자체에서 예측하기로는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구청에서 다시 자료들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내라고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기로는 또 언론에서는 16배나 이제 부풀려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어떤 산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 물론 조합에서 제공된 자료가 완벽한 뭐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이제 상당히 불안감이 이제 증폭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고요. 다른 현장들이나 또 해당되는 그 반포 현대가 굉장히 소규모 단지입니다. 예, 80세대 맞습니다. 정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규모 단지들은 야, 저기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향후에 우리 단지에 그런 데 부가 통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뭐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네,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영향이 저는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폭탄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폭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를 들면 종료 시, 준공 시의 가격과 예. 그다음에 시작했을 때 조합 설립이 됐을 때 승인됐을 때의 시점의 차이에서 그 상승한 부분 중에서 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고 빼고. 예.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 그다음에 비용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50%까지 이제 초과이득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네. 실제로 뭐 언론에서는 뭐 7억, 8억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었고 국토부가 문제였죠. 국토부에도 이제 예. 그런 7억, 얘기들을 8억 이요?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으니까 7억 8억이 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올라야 돼요? 아니, 지금 그게- 국토부에서 제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2월 달인가 그때 발표했을 때 예. 최고 8억 7천까지 나오는 단지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나오려면 얼마나 제가, 올라야 되는 제가 거예요? 계산을 예. 해봤는데요. 아, 네. 약 한 16억 그러니까. 정도 상승해야 되는데 아니 16억 오르면 8억 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냥 가만히 그냥 16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 과대하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가격을 책정하는 시점 예. 또 그다음에 그 가격의 평가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고 그 부분은 공정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한국감정원을 이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뭐 어쨌든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미실현 이득인데 한 1억 또는 1억 5천, 웬만한 단지들은 그 정도 한 7, 8천 정도에서 한 1억 5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준공할 때 납부를 해야지 이제 실제로 입주가 되고 등기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거지만
더 많이 내고 내가 더 많이 벌면 그렇죠. 저 들어가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전국 주택 가격이 57건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서 네. 이게 정부의 규제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좀 우리 두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래프 보십시오. 예, 전국이 지금 보니까 그렇죠.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다 하향했고 수도권은 매매는 올랐네요. 네, 일부 근데 저 부분도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기도 마이너스 0.03% 이제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가릴 것 없이 가격이 이제 전고점을 찍고 이미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서울의 경우에도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건축 시장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가운데 강북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호평을 받거나 인기가 있거나 또 이전부터 상당히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곳들에서는 아마 주변의 시세 대비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평가도 충분히 있고 예. 다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촉발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2015년도, 16년도에 이제 그 분양이 되기 시작했던 물량들이 준공이 돼서 입주 물량으로서 사실은 올해 초부터 작년부터죠. 작년 말부터 사실 맞습니다.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들이 뭐 동탄이나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지금 전세 시장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도 지금 상당히 큰 충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15년서부터 그 제공되던 물량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러면서 집값의 안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것이 보니까 전세가 참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그 서울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물량이 막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세 물량들이 그쪽으로 가서 전세가 싸고 그리고 또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뭐 아예 그쪽은 또 집값 자체가 싸니까 서울 외곽 쪽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버리고 이러면서 서울을 지탱했던 전세 가격이 쑥 빠지니까 따라서 집값도 내려간 거 아니냐. 그 규제책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강남 부분과 강남 외 부분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본다고 한다면 강남 지역은 이제 재건축 얘기가 계속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래가 절벽이 될 수 있고 전세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요가 제한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4월 말까지 8일 대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매매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그 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증가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 시장 자체가 아직 오를까 내릴까 하는 또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이 좀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보유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 궁극적으로는 좀 전세 시장도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서울의 경우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뭐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점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상 회복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 비교적 좀 일시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의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내년 한 상반기 6월 정도까지는 계속 입주 물량도 있고 지금 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약세로 접어든 가운데 그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많은 것들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 인상도 있고 보유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전망이 밝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보유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보유세 개편 들어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어느 정도 보유세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이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한 6월 18일 정도 빠르면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6월 18일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내용이 중요하죠. 네, 내용은 거의 기존에 이야기되던 것들이 다 망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라든지 공시가격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실효 세율을 갖다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율 자체를 세법 자체를 갖다가 개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망라되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냐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 그 보유세가 사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예. 있는데요. 지금 재산세 부분에 대한 세율이든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든 공시가격이든 이런 부분들을 손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개편 방향은 종부세를 중심으로 하는 종부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예.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지금 보유세를 개편해서 너무 올리게 되면은 그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도세 중심인 이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실질적으로 올려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세도 올라가게 되면 지방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올라가니까 지방 재정도 튼튼해하고 이런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방세를 올리고 예. 또는 양도세 위주의 세제 정책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 예. 기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과도하게 올리게 되거나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가구 1주택자라든지 또 서민들에 대해서는 힘들죠.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외의 규정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보유세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일단 시장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 완성이 될지 보유세가 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단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보유세가 상승하게 되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한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세금 자체를 주택 가격에 전가하는 네. 지금까지 우리 전세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이런 형태로 좀 움직여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네, 높아진다. 그다음에 상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상가 임대차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 또 올린다는 건가요?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문제가 그렇죠, 심각하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그러면 있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예. 시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예. 정책 당국자로서는 상당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서 좀 연장선상으로 예, 예. 세율 조정이나 이런 건 정말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실효세를 올리자는 거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사실은 실효세가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아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현재는 뭐 65%에서 70% 정도 이제 실제 그 실거래가에 대비해서 이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분명히 충분히 상승시키는 쪽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점은 공감하는데 그 폭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근데 아마 지금 그 검토되고 있는 위원회 내에서는 1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상승이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자칫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인 그 중에서 재산세 부분은 가능한 그 충격파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충격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100%까지 할지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식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누느냐 아니면 좀 더 간소화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적인 상승의 아마 로드맵을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보유세가 상당하잖아요. 네.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갖다 운영해 나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단계로 이렇게 공시 가격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어느 세월에 그거를 세제 개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세금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저항,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도 있지만 정책을 위반하는 쪽에서도 일종의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100%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해요. 왜냐면 실거래가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거래가로 하고 그다음에 세율을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높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그 특위에 아까 말씀하신 특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든 보유세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위가 시작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1월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6월 18일 날 뭐 공청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론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겠다. 그럼 후퇴하지는 않겠다고 정부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이되 그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이시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이후에는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주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 조세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내에서도 보면 저는 어느 정도의 이견이 조금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쪽에 전체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세 관련해서 사실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거래세에 양도세를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가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한 식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후반기에 국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도 많이 있고 또 금리 인상 부분의 가능성도 놓여 있고 또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규제가 이제 세금 부분의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이 많이 완성된다면은 아마도 규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된 전반적인 것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이끌 만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의 뭐 몇 가지 지역적인 어떤 호재를 빼놓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세 부분, 하락세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약세라고 해도 좋은데요. 이런 부분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4, 5년까지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2, 3년 이상 이런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또 심리적인 위축도 지금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대비를 갖다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두 의원님과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의 하락세는 이제 재건축으로 강남의 재건축으로 인한 촉발된 요인들이 좀 있고 특수 요인이 있다. 특수 요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책들이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수요가 좀 지금은 좀 억제돼 있고 근데 이 억제라는 게 수요적 측면에서 완전히 그 유효 수요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난 그런 열기들이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수요적 측면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2, 3년 말씀하시지만 저는 당장 가을부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또 다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보유세라든지 재건축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빨리빨리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안정화되고 약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6월 달에 해서 한 10월 달, 11월 달쯤 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실 분들은 당분간 아마 좋은 그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변동 사항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강남은 교수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 초과이익 환수제 후폭풍, 그리고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